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선업 협력을 제안한 우리 정부의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협상장에 과거 광우병 시위 사진을 미국 측에 보여주며 농산물 개방을 막은 일화도 전해집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엄 방조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현재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혜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최고의 제안을 내라. 관세 담판을 위해 한미가 마주 앉은 상황. 미국이 막판 압박에 들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내용을 보고받고 당당한 자세로 임하라고 당부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 시작이 늦어서 걱정이 많았던 한미 관세 협상. 협상 시한을 딱 하루 남겨둔 오늘 오전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그쪽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원력 문제랄지 쌀 이런 여러 이야기가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거고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거고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 간의 고성이 오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쌀과 소고기 개방 문제를 놓고는 양국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강경한 미국을 설득한 히든카드는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협상단은 광우병 사태 당시 대규모 시위 사진을 준비해서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소고기 추가 개방과 관련한 국내 상황을 이해시켰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도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면서 협상 내용을 알렸죠. 상호 관세 15%에 합의한 한미. 양국의 협상 테이블 위에는 아직 여러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겁니다. 방위비 영역, 그리고 방산 물자 구입, 주한미군의 재조정, 그리고 거기에 곁들인 한미 동맹, 군사적 부분에서요. 한미 정상은 앞으로 2주 안에 만나자는 약속도 했습니다. 첫 통상 분야 과제를 해결하면서 큰 걸음을 뗀 이재명 정부. 다음 스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네, 오늘 새벽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잠을 이 속보 알림과 함께 깨셨을 것 같은데요. 3,500억 달러, 우리 돈 487조 원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예고했던 25% 관세를 15%로 낮춘다. 이걸 적용 시점 하루 전인 오늘 오전, 오늘 새벽이라고 해야겠네요. 오늘 새벽.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네 분 패널 여러분께 한 줄 평이라고 너무 가혹하니까 두세 줄로 간단하게 좀 평가를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용남 위원님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상호 관세율 15%는 우리보다 앞서 협상 타결을 했던 일본, EU가 다 15%였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다만 대미 투자 금액이 조금 많은 거 아닌가? 3,500억 불 투자에 또 미국산 LNG를 1,000억 불 구입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투자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투자 시한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저는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측면에서는 잘 됐다. 한 80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협상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희정 의원님. 저는 일단은 협상이 타결됐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불확실성이 해결됐다, 참 다행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만약에 두세 달 더 유예됐다거나 혹은 그냥 25% 이렇게 해서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거나 이랬으면 정말 너무나 큰 타격이었을 텐데 다행히 하루 전에 극적으로 타결을 돼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정치 상황이 참 녹록지 않은 가운데 예. 이루어진 협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아마 이 정부와 또 민간 기업이 함께 이 협력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저는 뭐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쌀과 또 쇠고기 뭐 더 추가 개방 이런 것들을 잘 막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참 노심초사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FTA 국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일본에 비교하면 우리는 자동차 관세 12.5% 정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미국 주도로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베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협상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EU나 일본 정도로 막아낸 것은 저는 선방했다고 평가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은 아쉬운 선방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점수를 평가한다면은 글쎄요, 저는 B+ 정도는 줄만한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 얘기고요. 약 한 85점 정도입니다만은 아쉬운 대목은 우리가 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곳곳에서 나와 있고 지금 장밋빛으로 치장을 할 수는 없다. 3,500달러 아까 자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약 480조 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해 기준으로 예산이 680조 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거의 한 해 예산, 대한민국 전체에 쓸 예산의 약 70%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라라고 하는 요구에 응답을 한 건데 과연 이것이 디테일로 들어가서 어떻게 어떤 면에서 물론 뭐 2천억 원은 보증과 대출, 나머지 1,500원은 조선 펀드 이런 예. 큰 가닥은 잡혀 있어도 이 세부적인 투자 글쎄요. 그리고 또 90%를 미국 밖으로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지금 속속 드러나오는 마당에 아쉬운 점은 적지 않다. 일단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이 80점 주셨는데 김동훈 의원님 85점을 주셔서 네, 5점 더 후하게 제가 주셨습니다. 원래 좀 후한 편입니다. 네. 형광대 의원님. 저는 이게 그 진영 논리에 갇혀서 예. 자화자찬할 대상도 아니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정말 양심상 한 80점 정도 주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이 협상이 지연되면서 혹시 15% 플러스 알파의 관세율이 적용된 것 아닌가라는 정도의 걱정과 우려가 우리 경제계에 있었던 게 사실인데 어쨌든 15%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일본이나 EU와 같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3,500억 불로 확정이 됐는데 이게 GDP 대비 20.4%입니다. 근데 EU는 GDP 대비 6.9%의 투자 금액을 약속했었고 일본은 13%의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경제 규모 대비 대미 투자액이 높게 산정된 것은 아마도 농산물 시장과 소고기 30개월 원령 이상 수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양보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본시장에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조금 오르다가 마지막엔 9포인트 내렸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의 그 디테일한 협상 결과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경제계에서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종합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분의 성적을 제가 종합해 보면 김희정 의원님은 숫자로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3명의 모집단으로 해서 80, 85이기 때문에 80점 이상의 평균 점수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정쟁, 여야를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본다면 앞서 김유정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시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호관세 정책을 예고한 게 이미 지난 2월인데 그때 지난 2월에 대한민국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뭐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이제 마비 상태였고요. 더 이상 아무 국정이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다른 나라들은 빨리 팀을 꾸리고 미국과 뭐 재계나 또는 정계 또 휴민트를 가동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지난 6월에야 새 정부가 출범했고 또 그 뒤에 한참 뒤에 경제사령탑이 갖춰졌기 때문에 시작이 늦은 점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또 괜찮은 첫 번째 출발이 아닌가라는 평가도 언론이나 또 재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국내 정치 상황까지 고려해서 점수를 준다고 하면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매겼던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야죠. 사실은 협상 내용만 보면
약간 아쉬운 점도 있고 지금 투자 액수가 조금 많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네. 국내의 극도의 그 정치 혼란상 때문에 6월 3일 대선 이후에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면서 뒤늦게 협상을 시작한 거에 비하면 그거보다는 훨씬 높은 점수. 제가 보기엔 뭐 90점, 95점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어려웠던 여건을 고려하면요. 어려웠던 여건을 고려하면 김동연 의원님, 뭐 저희가 아까 표로도 준비했지만 네. 시작이 사실 6월 뭐 중하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한 달 정도 만에 무난한 성과를 얻어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아까 언급이 됐듯이 어떤 예. 진영 논리로서 저부터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면에서 제가 선방이라는 얘기도 했고 이 네 분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제가 줬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세부적인 전략 이제 2주 후에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 2주 후에 글쎄요 그게 8월 15일 날로 딱 이 미국에서 찝어서 되면은 8월 15일 날 제가 논평에서 썼듯이 두 번째 취임식 지금 대관식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 날짜하고 이게 겹치면 어떻게 하죠? 저는 오늘 그런 궁금증이 들던데 2주 후에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그때 아마 오늘 우리가 나온 그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는 저는 상황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숫자적으로 어떤 이 수정판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농산물 시장도 지금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의 워딩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completely 개방을 했다라는 얘기를 썼고요. 예. 그렇다면 완전 개방인데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또 김영봉 정책실장 오늘 브리핑에서 추가 개방은 없다라는 것을 몇 번을 강조를 하는데요. 그 간극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현재의 99.7%가 예. 개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인 수사로 봐야 된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 총의가 모이지를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농수산물 또 원령 이 몇 개월 이상 이런 아주 예민한 지난번에 광화문에서의 어떤 그 사태를 사진까지 보여주는 것 저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접근을 했다. 한국민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정상회담에서 아마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서 픽스될 건 픽스가 되고 예. 아마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재수정본이 나오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낙관만은 할 수가 없다. 저는 3,500억 달러도 더 미국에서 상향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그 데드라인이 없거든요. 이거 내 임기 중에 반드시 해라라는 그런 것들이 이면 딜에서는 나올 수 있어도 표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트럼프가 임기 내에 우리가 조금만 지연 전략을 하면은 트럼프 뒤에 또 바뀌면은 이거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듯이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너무 일찍 글쎄요 샴페인을 터뜨리는 기류가 일부가 있다면은 이것은 조금 더 2주 동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저는 전망을 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주 내로, 그러니까 8월 15일 확정은 아니고 2주 후가 아니라 2주 내라는 표현이 정확한데요.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만나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건 외교 라인에서 또 별도의 날짜를 지금 정하고 있다고 하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한미 정상 간의 첫 회담도 이번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은 그러지 못했는데 공동 발표 형식이 날짜도 갖춰지지 못했는데 그래도 한미 정상은 2주 안에 빨리 만나서 어떻게 공동 발표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것도 일본과 비교하는 그래서 훨씬 일본보다 잘했구나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게 보도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날아가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일정에 따라다니면서까지 굉장히 단기간에 빨리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밤샘 노력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트럼프 미 대통령 대역을 놓고 협상을 연습하기까지 했다. 뭐 이런 뒷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방금 김동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08년 광우병 집회 사진도 있었고요. 이번에 비교적 단기간에 이렇게 선전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어떤 작전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좀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려면 압축적으로
절실함을 보이면서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관은 장관대로 또 기업의 또 대기업 총수들은 총수들대로 각각의 레벨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정관 장관이 스코틀랜드 가서 그 러트닉 상무장관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미국 갔다가 스코틀랜드 날아가고 막 이런 과정도 있었고요. 또 저는 한편으로는 그 일본이 먼저 협상을 마쳤기 때문에 조현 외교부 장관도 첫 외교 일정을 일본을 거쳐서 워싱턴 DC로 날아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시바 총리도 만나고 외무상도 만나면서 아마 협상에 관해서 내용도 조금 듣고 힌트를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각 단위에서의 어떤 노력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불과 한 달여 사이에 그래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오히려 어떤 부분은 뭐 최애국 대우 받아가면서 더 나은 여건으로 이렇게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추가적으로 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또 사실 그런 걱정도 있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청구서를 불쑥 내밀지 또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가 얘기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논의들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향후에 걱정을 뭐 미리 땡겨서 저희가 미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시간을 두고 큰 고비를 일단 넘겼기 때문에 그 다음은 순차적으로 차분하게 정리해 가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 현지에서요. 이게 우리 정부의 전략 중에 상당히 잘 통했다라고 언급한 게 있는데요. 이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예, 여러분이 마가는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근데 마스가라는 걸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작전으로 딱 내세웠는데 이게 좀 전략이 통했다라는 평가가 보수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광지 의원님. 일단 그 우리 협상 결과가 완전한 선전이었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언론이나 미국 정치권에서도 한국이 이번 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모니터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 뭐 자화자찬식으로 계속 얘기하면 아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때는 협상 잘했다던데 우리가 지나치게 미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요구하겠다라는 생각이 생길지 몰라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고려한 톤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마스가라는 것은 미국이 지금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조선 산업의 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대형 항공모함이든 군함이든 미국이 자체적으로 건조하고 이걸 유지 보수할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그런 그 능력을 행실했다는 거죠. 예. 반면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업이 조선 순위 기업별로 보면 1위서부터 4위까지가 다 있을 정도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조선 강국입니다. R&D서부터 설계, 건조, 유지 보수까지 대단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하우들을 미국과 아주 미래 그 발전적인 방향으로 로드맵을 잘 제시한 게 미국 측이 다른 분야에서 일부 조금 한국에 양보를 하더라도 예. 이런 정도의 이 협상안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되겠죠.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협상 처음부터 조선업이 굉장한 그 우리 협상의 레버리지,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그 통화, 첫 통화할 때 조선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서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캐치한 것이고 또 한국의 조선업 이 세계 최고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또 이게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한국인처럼
부지런하고 근성 있는 민족 아니면 정말 이 일 못한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고 미국에게 반드시 절실했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아니면 중국에게 의존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쌀 쇠고기 추가 개방 문제도 상당히 관심이 높았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이건 정말 안 된다. 미국 측에도 요구를 했지만 이건 우리 정부도 좀 조심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어제 따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쌀 쇠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라고 분명히 오늘 오전에 카메라 생중계가 되고 있는 브리핑에서 말을 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이 개방 문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라는 정말 치열했다라는 것을 그런 뒷얘기를 분위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일단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모두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라는 표현을 소셜미디어에 썼기 네. 때문에 그래서 김용범 실장이 추가 설명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의 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그 협상 결과를 올렸는데 거기에서는 농산물과 관련해서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쌀하고 쇠고기도 다 개방하기로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 소셜 미디어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글자의 숫자나 이런 게 제한되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치적을 자랑 삼아 얘기하면서 뭐 듣기 좋게 전부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쪽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2주 내에 하자고 했는데 예. 우리가 너무 그 스케줄에 끌려갈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너무 바로 또 만나면 지금 발표됐던 내용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나 아니면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시차를 두고 우리 시간을 가져가면서 개방 안 하기로 한 거는 그냥 안 하는 거로 확정 사실로 굳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식 화법, 트럼프식 문장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도 따로 연구하는 게 있는 것처럼 국내용으로 좀 거칠게 표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말을 비교적 아껴왔었던 이재명 대통령이요. 불과 한 서너 시간 전에 오늘 오후 일정에서 이런 후일담을 남겼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짧게 보시죠. 한미 통상 협상. 제가 진짜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줄 알고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 밑에서는 얼마나 쟁 난립니까? 네, 정강기 의원님. 일단 전략적으로 좀 조용히 있었다. 실무자들이 열심히 움직였다. 이런 표현일까요? 글쎄 뭐 저는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낙 탑다운 방식의 그 협상을 추진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였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본인이 그동안 이 협상 과정에서 좀 조용하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국내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시점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해명성 발언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 협상 결과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건 인정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했다면 더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좀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이 어떻게 보면 큰 그것도 상대가 미국인데요. 미국과의 어떤 실용 외교 첫 무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공적으로 출발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정광재 대변인 말씀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를 앞장서서 했다라면은 더 좋은 결과. 근데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대외적으로 그런 발언들을 자제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 관련해서 신경을 안 썼겠습니까? 오밤중에도 새벽에도 다 보고받고 논의하고 계속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뭔가 메시지를 막 이렇게 크게 던지지 않았습니까? 관세 내리고 싶으면 돈 더 내라. 그럼 된다. 그리고 뭐 며칠 더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뭐 다른 나라들하고 할 때도 계속 던져왔던 것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될 시점에 짠 나타나서 예. 거의 씬 스틸러처럼 그런 역할 딱 하고 이제 본인 SNS에 올리고 이제 일본과에서도 그렇죠. 예, 이런 네. 패턴을 반복해 왔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불과 한 달 사이 이런 일들을 긴박하게 해 나가면서 굳이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뜻은 장관들이나 또는 뭐 그 협상의 대상자들에게 전달이 잘 됐고 특히 당당하게 임해라 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메시지를 저는 함축해서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장차관들 워크숍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저는 국력을 정말 키워야겠다라는 얘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이제는 대통령의 무대잖아요. 첫 정상회담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원래도 한미 정상회담은 뭐 언론들이 모두 주목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벤트인데 이번 2주 내로 날짜가 잡힐 한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주목도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도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몇 가지는 2주 후에 정상회담에서 가시화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죠. 이 지금 나온 얘기 중에서 좀 보완 설명을 할 게 자동차입니다. 네. 저는 가장 그 아쉬운 대목이 바로 이 자동차의 15% 그 유지를 한 것이 굉장히 잘한 걸로 또 일부에 그래도 이 평균 정도는 한 거 아니냐. 왜? 일본도 15%, EU도 15%인데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아니죠.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한미 FTA로 무관세였지 않습니까? 무관세에서 15%를 얻은 것이고요. 일본은 2.5%를 안고 15%를 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일본 자동차에 손을 들어 준 겁니다. 예. 왜냐? 우리 자동차 뭐 현대나 기아뿐만이 아니라 국내 자동차 생산 비중이 65에서 68 정도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도요타나 혼다 같은 경우에는 잘해야 20% 정도, 혼다 같은 경우는 10%도 안 되지. 다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생산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관세 관한한 자동차에서 일본 손을 완전히 들어줬다. 그것을 우리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줬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15% 숫자가 똑같으니까 손을 들어준 게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것을 양보 아닌 양보를 해주고 예. 2주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정상회담이라는 카드를 우리한테 주고 또 하나는 바로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게 100% 투명하지 않은 바로 쌀과 소고기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 측에 유리하게 추가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보한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자동차의 그 2.5%를 결과적으로 갖고 오지 못한 것은 굉장히 우리 이 수출이라든가 대한민국 경제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2.5%를 관철하지 못하고 15%로 자동차 품목 관세요. 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아쉽다라고 했고요. 뭐 100%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협상이라는 건 없을 테니까요. 다만 앞서 김동훈 의원님 언급하신 것 중에 쌀과 쇠고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추가 개방은 없다라고 대통령실이 국민들 앞에 생중계에서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 뭐 비밀스럽게 뭔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는 조금 과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제가 하고 짧게만 그 예, 보완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드리면요. 예. 김용범 실장이 오늘 그 기자 브리핑을 한 것 중에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 트럼프가 쓴 컴플리트리라는 그 의미, 또 한 가지는 90%를 미국의 유보 또는 재투자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리테인 설명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했습니다. 예. 우리가 알아봤다. 이거다라는 얘기를 기자 질문을 받고서도 정확히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아직까지 지켜볼 대목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농산물 관련해서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김용범 실장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사실은 이제 협상 타결로 발표는 됩니다만 합의된 문건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각자 메모한 거 뭐 이런 거지 양측 간에 합의된 문건을 갖고 서로 사인을 하는 이런 절차는 없는 협상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김용범 실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본인이 그 일방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올린 내용을 갖고 더 자세히 설명할 방법도 없고 설명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뭐랄까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문건도 아니고 대통령 개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라간 내용일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했다고 해서 뭐 거기에 무슨 숨어 있는 우리 측의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한 생각이 아닌가라고 게요. 리테인 열띤 같은 경우에는 토론이 되고 있는데요. 리테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게 아닙니다. 이게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재투자를 할 테니까 한국으로 과실송금은 안 된다는지 이거는 협상의 가장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리테인이라는 얘기를 한참 설명을 했는데도 핵심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다만 김용범 정치실장 그 리테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확보를 해놨다. 90% 부분에 관해서는 한미가 설명이 다 다르다라는 취지로 설명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양 정상이 2주 뒤에 만나서 또 어떤 서면화된 합의문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우리 뭐 로즈가든이라고 하나요? 백악관 앞에 그 잔디밭에서 네. 보통은 그런 식으로 문서화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이 관례인데 트럼프식 외교에서는 뭔가 관례들이 다 깨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의도 더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주 동안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또 발전적인 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국내 소식도 굉장히 다룰 게 많습니다. 백다혜 앵커가 브리핑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하셨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보고 계시던 문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에서 위증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JTBC를 포함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도 입을 꾹 닫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영장실질심사는 진행 중인데요.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12.3 불법기염에 관련된 국무위원들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장관들이 다 스타가 되길 바란다. 언론에 자주 나오라고 했던 윤 전 대통령. 분명히 이런 식의 스포트라이트를 뜻한 건 아니었을 텐데요. 이 전 장관은 구속기로에 놓였고 그를 임명했던 윤 전 대통령은 강제 구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 수사관을 대동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구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김건희 특검. 과연 내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앉게 될까요? 또 같은 시각 이상민 전 장관은 어떤 운명에 놓여 있을까요? 네, 내일 오전 9시에 김건희 특검보와 검사 그리고 수사관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본인도 가게 된다고 언론에 밝힌 상황입니다. 김영남 위원님, 다른 주제도 좀 준비가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럼 내일 서울구치소에 이 특검에서 간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진지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아니, 팔다리를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장의 효력인 것이고 다만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불구속 상태인 피의자입니다만 수감 기간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 수감자에 대한 신병 관리나 호송은 교도관들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면 교도관들이 데리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원래는 특검보나 검사가 직접 서울구치소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서면을 통해서 집행지휘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지휘를 받은 교도관이 데리고 나와서 특검 사무실까지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건데 서울구치소 쪽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검사, 특검 쪽에서 직접 와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원래 법 집행에 있어서 어떤 따르지 않거나 저항을 한다고 하면 네. 법관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에 의해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팔다리 들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게 가능은 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오늘 민주당 특검특위 어제 발족했죠. 이 특검특위에서 서울구치소에 방문해서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찾아서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사, 재판 가는 것 건강에 큰 문제 없어 보인다. 서울구치소장도 출석을 설득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시력이 나빠지고 있다 등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시력은 제가 지금 그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중에서 한 분을 잘 알아서 물어봤더니 실제로 작은 글씨는 보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꾀병이다,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작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일단 드리고요. 일단 건강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당당히 응할 시점이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멀리 왔다. 그러니까 지금 피하려고 해서 회피가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앞으로 기소가 되지요. 또 재판이 있죠. 언제까지 저렇게 어떤 특혜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 이거는 이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게도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아까 지금 팔다리를 들고 나오는 뭐 이런 얘기가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거가 참 저는 대한민국의 불행이다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이제라도 정말 당당히 응하고 본인이 또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것은 이러이러한 그런 거다라고 법리 투쟁을 하면 치열한 논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잘못한 거는 이제 사과를 해도 될 만큼 시간이 너무 멀리 왔다 하는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변호인단한테도 이제는 수사라든가 조사 이걸 회피해서 지금 될 문제가 아니다. 피해서 피할 거면 당연히 피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은 아니니까 당당히 응해라. 그러고 끌려나가는 모습 그거 정말 대한민국 국격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특위, 특검 특위. 글쎄요. 특검이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물론 이거를 이제 지원하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특위를 지금 가동을 시켰는데요. 참 이 국민들이 보기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 특위를 가동을 할 정도의 대한민국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저 특검은 3대 특검이 동시에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신병 확보에 지금 나서는 마당이니까요. 당에서는 그 특위에 너무 이렇게 마치 별동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민생이라든가 경제 뭐 이런 뭐 주가 5천 시대를 열겠다 하는 거에 더욱더 주력을 하는 그런 특위를 가동을 하셔야지 지금은 특검 특위 이거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소식을 잠깐 좀 짚고 가겠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고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적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시각 현재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고요. 뭐 흔히 언론에서 말하죠. 이르면 오늘 밤, 뭐 늦어도 내일 새벽 안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일단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고요.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 순차 공모범이다. 그리고 국헌 문란을 했다라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를 했습니다. 네, 아주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가 그냥 쉽게 말해서 단전 단수 전기도 끊고 물도 끊고 언론사에 대해서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건 언론 말살이죠.
그거를 꾀했다는 것이고 특히 위증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CCTV가 모든 것을 말해줬죠. 본인은 문건을 먼발치에서 봤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력 논란까지 벌였던 수차례 그런 기억도 떠오릅니다마는 그런 위증까지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진실을 말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다, 또 문건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다 이랬습니다마는 본인이 했던 말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구속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JTBC가 단독으로 지금 온라인에 보도를 올린 기사가 있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이 저희 JTBC도 그 언론사에 포함됐죠. 단전 단수 대상 중에 하나였는데 그 지시를 했을 때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지시가 내려갔고요. 이 지시가 소방본부를 거쳐서 일선 소방서까지 내려간 것으로 특검이 파악한 것으로 저희 JTBC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도 방금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끝나면 있을 JTBC 뉴스룸에서도 관련 보도를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윗선에서만 잠깐 오고 간 단전단수 계획 또는 지시가 아니라 일선 소방서까지도 이 지시가 구체적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어떤 쇠퇴 또는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라서 조금 더 혐의나 또는 당시의 어떤 행동이 더 짙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강주 의원님, 예. 이상민 전 장관이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윗선이라고 할까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특검의 지금 그 수사 방향과 관련해서 또 속도를 감안한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다음에는 당연히 한덕수 전 총리 쪽으로 기소 의견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사실 법조인으로 굉장히 명망이 높으셨던 분인데 이런 상황에까지 가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행안부 장관으로서 책임 논란이 있었죠. 당시에 밀려나는 식으로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에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 과정을 거치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었더라면 지금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었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더 좀 참담한 마음이 드네요. 예. 여기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소식은 짚어보고요. 다음은 김건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목걸이 관련 의혹 등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 그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씨의 목걸이 착용을 걱정했다, 우려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나토 순방이죠. 2022년 6월에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목걸이를 차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논의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또는 실무진 사이에서 나왔다는 게 특검이 소환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증언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당시 비서진 실무진에서도 김건희 씨의 목걸이 착용에 대해서 만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건 그때도 이게 모조품이라는 걸 알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너무 이렇게 좀 치장하는 것 때문에 이미지가 그렇다는 걸까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저 취지는 아마 모조품은 전혀 전제로 하지 않고 너무 고가의 목걸이에다가 그게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려한 실무진들의 만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은 6천만 원이 넘는다는 그 목걸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 측의 그 해명은 수차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바뀐 내용이 그 모조품을 사서 오빠에게 줬었는데 나토 해외 순방 직전에 그걸 빌려서 착용했었다라는 게 최근에 밝혀진 해명이었는데 또 그 이후에는 그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는 내용으로 본인이 한 얘기를 계속 뒤집고 있는 상황인데 나토 순방 전에 그 고가의 목걸이에 대해서 염려까지 했던 실무진의 진술이
나온 거로 봐서 아마도 당시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는 정말 진품의 고가의 목걸이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는 전혀 어떤 개념이 없었던 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실무진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건희 씨의 대답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예. 하고 목걸이 차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보면 검찰총장 배우자 출신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공직 의식은 전혀 없었던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김건희 씨의 친오빠의 집도 아니고 친오빠의 장모 집에서 여러 가지가 발견됐죠.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반클리프 목걸이, 이건 특검이 모조품으로 잠정 판단을 내렸죠. 그리고 이우환 화백의 프롬 포인트라는 그림 한 점인데 이게 시리즈물인데 다른 시리즈 중에 한 점은 뭐 20-30억 정도로 거래가 된 기록이 있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고요. 이 그림 옆에는 진품 감정서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건 이제 반클리프 목걸이와 또 다른 목걸이고요. 그리고 현금 1억 원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1억 원 이외에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는 뭐 출처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 시각 현재 특검이 김진우 씨를 다시 한번 불러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참관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김동연 의원님, 네. 지금 이렇게 약간 보물창고 아니냐라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은 고가의 제품들 또는 현금 다발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뭐 또 다른 새로운 정황으로 좀 옮겨갈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예를 들면 뇌물이나? 저는 뭐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면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그 오빠, 장모 뭐 이런 분들의 말의 신뢰성은 바닥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된 거고요. 왜 그 목걸이 또 이우환 그림, 예. 다이아몬드, 현금 1억이 왜 오빠 집에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또 장모 집에까지 간 거는 그거는 뭐 아주 초등학생도 뭘 숨기려고 했구나라는 그런 그 상황은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길 이유가 없으면 왜 그게 건너 그 장모 집에서 나오나요? 본인 장모도 아니고 오빠 장모면 더더욱이나 그렇죠. 저 이우환 화백의 그 그림, 이게 진품 감정서까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이것을 내가 어디서 내 돈으로 샀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예. 현금 1억 원은 내 돈이다라고 하는 게 오빠 진술에 현재 밝혀진 것을 유일한 상황인데요. 예. 네, 이 정도 되면은 글쎄요, 뇌물 또는 뭐 알선 수재 용으로 저것이 거기에 있었다 받아서 글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죄목은 뭐 뇌물이라든가 알선 수재가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특검한테 일부 얘기를 한 것 중에서 아직 언론에 공개 안 된 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새로운 정황은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알만한 그 관계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또 가만히 있지를 또 않습니다. 새로운 증언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주변인들에 의해서. 예, 증언, 예. 증거, 정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이미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이 매우 분주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 관련해서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씨도 소환을 했는데요. 오늘 소환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일부만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윤상현 의원하고 제가 친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전화 온 거, 문자 온 거 윤상현 의원이 옆에서 들려주고 보여줘서 그때 봤습니다. 네, 권성동, 윤한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이 또 거론이 됐네요. 네.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을 윤상현 의원이 맡고 있었고요. 친윤 가운데서도 김영선 전 의원과 공천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남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권성동 의원도 그런 그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친윤 간의 이런 다른 의견들을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 의견과
것과 덧붙여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뭐 장제원 전 비서실장이든 이런 분들의 전화로 인해서 공천 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싶은 걸 겁니다. 근데 예.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했었던 내용들은 이미 본인의 황금폰이 창원지검에서 대부분 포렌식이 됐었고 특검도 수사가 많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명태균 씨를 특검에서 소환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됐고 또 제기돼 왔던 문제 이상의 수준에서 더한 의혹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정도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건진법사 등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청탁을 했다고 알려진 윤모 통일교 본부장 어젯밤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취재진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여기서도 또 나왔습니다. 권 의원이 1억 원 정도를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걸로 보인다. 기부받았다라는 게 특검의 적시 내용입니다. 김정 의원님, 물론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부적절한 관계 맺은 적이 없다. 통일교와 금전거래, 청탁, 조직적 연계 없었다라고 완강히 부인은 하긴 했는데 이게 특검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증거가 뒷받침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상당히 신빙성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장에 적시가 돼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통일교에서 건진을 통해서 김건희 씨 측에 로비를 할 때 그때에도 과연 그러면은 김건희 씨만 뇌물 내지는 이런 것들을 받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을 했잖아요. 그럼 권성동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통일교 관련 행사에 후보가 갔어요. 예.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권성동 의원이 중간 역할을 했고 구속된 윤 전 본부장을 통해서 그 행사에 참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중간에 역할을 했는데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은 마냥 깨끗했겠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윤 씨의 그 구속영장에 바로 그런 점들이 불법 정치자금 1억, 억대 이렇게 적시가 돼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권성동 의원은 그래 내가 받았어라고 답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만한 여지들이 여러 군데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정치 자금 관련한 수사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미 협상부터 국내 이슈까지 정말 네 분이 숨가쁘게 좋은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이가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가방위원인 노정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앞서도 네 분 패널과 토론을 하긴 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네. 발부가 돼서 내일 오전 9시에 집행을 하러 직접 특검보 검사 수사관들이 간다고 합니다. 예. 만약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지금 거부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럼 특검의 선택지, 특검은 어떻게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내일은 신병 확보를 하는 게 맞고요. 예. 그동안 구치소 측에 요청을 했는데 사실 구치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내일도 집행을 할 때 교도관을 통해서 집행하려고 시도를 할 것이고 네. 만약에 이번에도 교도관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수사관들이 직접 구인하는 방법을 현장에서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수사관들이 직접 원래는 이제 인치 지휘를 하러 현장으로 가는 것인데 네. 그것이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 서울구치소 측에서 좀 주저하기 때문에 네. 직접 특검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번에는 주저할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이요. 예.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고 또 오늘 서울구치소장 본인 입으로 조사받을 상태가 맞다, 예. 건강상에 문제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협조해야죠.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3대 특검 종합대응 TF라고 하죠. 네, 발족을 했는데 여기 TF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죠. 네, 김건희 특검 쪽으로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 업무를 이제 보고 계신데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공천개입 의혹 당연히 큰 줄기고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실 예정입니까? 저는 분야별 책임위원들이 지정이 됐는데 저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집중해서 좀 사안을 들여다보기로 예. 그리고 또 제보를 추가로 받게 되면 검토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당연히 명태균 그 육성 파일을 지난해 공개하셨던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쪽 전문 분야로 가셨군요. 그거 좀 이따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네. 앞서 이제 오늘 서울구치소 찾아온 얘기도 하셨는데 전현희 총괄위원장이 서울구치소에 가서 의료과장과 또 구치소장 이렇게 면담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건강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 이걸 뒤집어 보면 지금 네. 윤 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뭐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있다, 건강 때문에 조사를 받지 못한다라고 계속 주장은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구치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상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왜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저항 의지 자체가 많이 꺾였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서는 것에 대한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뭐라고 할까요? 권좌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심리 상태, 마음의 자세. 저는 그런 점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항의 과정이라고 보지만 저는 포기의 어떤 증거가 아닌가. 그래서 뭐 굳이 살펴보자면 좀 호소하는 그런 나 아프니까 좀 봐줘. 그런 부분들이 통할 리가 없고요. 그냥 원칙대로 수사를 하면 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포기의 증거다 오히려. 네. 뭐 나가서 실익도 없을 것 같고 하니까 일단은 그냥 버티기에 나섰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죠. 자포자기형 버티기 아닌가 싶습니다. 자포자기형 버티기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 잠깐 언급드린 대로 지난해 10월이었죠. 명태균 그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하셨는데 김영선이를 뭐 좀 줘라 했는데 그 말이 많네라고 했던 그 녹음 파일이잖아요. 예. 지금은 완전 그게 이제 핵심 이른바 스모킹 건으로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좀 부담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제보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 한 가지 부담은 있었어요. 아, 예. 음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통화한 것을 직접 녹음한 것이 아니라 예. 명태균 씨가 녹음해 놓은 것을 지인한테 들려주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지인이 휴대폰을 통해서 나오는 음성을 다시 녹음한 거죠. 네. 그래서 음질이 굉장히 나빴고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본인이 이거 내 목소리 아니야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내지라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우려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이드 날리면 비슷하게 네, 그런 전례가 아니다. 있기 때문에 예. 아니라고 우겨버리면 사안이 꼬일 수 있겠다. 예. 그런데 바로 인정하더라고요. 내용은 맞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의혹을 규명하는 트리거가 되고 스모킹 건으로 계속 특검도 굉장히 중요한 실체적인 증거로 쓰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혹시 당시에 공개하지 못했던 또는 그때는 덜 연글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조금 나름대로 취재를 또는 뭐 조사를 해보시고 곧 공개하거나 뭐 그럴 만한 또 트리거가 있으실까요? 들여다본 것들 중에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들은 다 공개를 했고요. 예. 다만 아직 못 본 게 있습니다. 아, 예.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가 이제 당사자한테 돌려준 그 사무용 PC가 있어요. 거기에 수 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가 들어있는데 네. 그걸 아직 다 못 봤습니다. 아, 그 PC라 하면 사용하던 주체가 누군가요? 우리 강해경 강혜경 씨, 국장이 예. 쓰던 건데 그걸 명태균 씨도 썼어요. 예. 그래서 명태균 씨의 자료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네. 포렌식 한 것에 보면 일부가 지금 공개돼 있습니다만 그걸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데 아직 체계적으로는 못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좀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이렇게 계획한 또는 설계하는 그런 뭐 엑셀 파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네. 것이고 또는 강혜경 어디에- 씨 스스로도 몰라요. 아하.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서 기억을 소환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쭉 거쳐왔거든요. 예. 이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핸드폰에 있는 것도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들으면서 예.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접근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PC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건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폰을 연결해서 이제 그런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그런 소통을 했을 테니까 예. 그런 거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지 검찰은 다 포렌식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검증을 해봐야 된다. 예. JTBC에도 혹시 그 자료가 와 있지 않나요? 저희 취재팀도 아마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수 테라바이트의 그
하드디스크라고 하겠습니다. 그 하드디스크를 노 의원님이 지금 갖고 계시고 네. 또 지금 특검도 갖고 있고 네. 또 일부 언론사가 갖고 있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다면 특검도 아마 지금 이미징이나 또는 포렌식을 다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또 4차 공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거기에 의미 있는 내용이 예. 없을 수가 없다고 봐요. 네. 워낙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예. 네. 노 의원께서 확보하신 수테라바이트의 강혜경 씨 또 명태균 씨도 사용했던 그 하드디스크 내용이 또 뭐가 나올지 이것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께서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그동안은 나 공천 관련해서 윤 당시 당선인 측으로부터 뭐 전화 받은 거 없다라고 하다가 최근에 지난 주말에 조사를 받고 네. 그 조사에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단서는 달았습니다. 단 그게 공천까지 실행되지는 않았다. 뭐 영향을 준 건 없었다라고는 했는데 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완전히 거짓말한 게 드러났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실체가 좀 규명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는요? 드러나는 과정이죠. 근데 아직 많은 부분이 아직 퍼즐이 안 맞춰져 있습니다. 예. 법적인 책임을 물을 단계로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그런 거 계산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을 텐데 이미 입을 열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법적인 책임을 지는 쪽으로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공관위원장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총선적,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된 그 예. 선거를 담당했던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고 2022년이죠. 그때 이제 지방선거였잖아요.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예. 근데 김진태 강원도지사 그 김진태 지사가 공천을 못 받았어요 처음에. 그랬다 뭐 단식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네. 이제 공천을 받게 됐죠. 그 과정에 명태균 씨가 개입됐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나 있고. 근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뒤집혔는지는 예. 아직 규명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개입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런 가교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석 그 당시 공관위원장은 책임이 없을까? 결국은 다 수사를 받고 규명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지방선거 2022년 강원도지사 쪽에도 아마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또는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어떤 의혹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이 부분은 김 도지사 쪽에도 저희가 좀 의견을 여쭙긴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김진태 도지사 그 당시에 후보가 네. 명태균 씨에게 뭐 빌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명태균 씨가 스스로 해요. 그 육성이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예. 그럼 명태균 씨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부인을 한다면 김진태 지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네. 그 부분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어져야 한다고 보시지만 네. 이번 김건희 특검에서도 아마 인지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겠군요. 네, 이 과정을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관련한 내용도 많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민주당 대표 선거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박찬대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판세는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수치로 드러난 판세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이틀 뒤 판세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 캠프에서 이제 판단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 입장에 서서 어떤 판세가 유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뭐 이미 흐름이 있는 것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제게 그런 어려운 질문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도 이걸 어떻게 노 의원님이 답하실까 궁금하긴 했는데 표면적으로 아예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군요. 각 후보 캠프에서는 예. 다 승리한다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네. 모르긴 해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찬대 후보가 당시 이제 우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아섰던 그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을 하겠다라고 일종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의안도 제출을 하셨고요. 30일이었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려면 사실은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또는 뭐
많이 언론에서 나오듯이 선거용 선명성 중에 하나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어렵죠. 예.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려워야 되는 절차가 바로 국회의원 제명이에요. 예.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공직자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현직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켰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문제가 분명히 확인이 되면 결국은 국민 여론에 따라서 국회는 제명 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그걸 방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미 그 국회의원 제명은 예. 대통령 탄핵보다 더 어렵습니다. 윤리특위라는 것을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가 그 제명안이든 징계안이든 만들어서 의결을 해줘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회의의 표결 그 의결 정족수이잖아요. 맞습니다. 제적의 3분의 2. 예. 근데 그거보다 제가 볼 때는 윤리특위 통과하는 게 더 어려워요. 6대 6이니까요. 이번에 이제 구성하기로 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방식이 6명이기 때문에 예. 통과하기 어렵죠.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꿔내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예. 그 다음에 비로소 제적 3분의 1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그 제명 대상자로 거론되는 자들의 그 특검 수사 결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결정해 주실 거다. 예. 지금 제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고 그래서 제명하겠다라는 의지를 당대표, 집권 여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거예요.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방향이 옳다면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제적의 3분의 2를 만족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은 너무 나가 있는 게 아닌가. 예. 예. 제도적으로는 어렵지만 반드시 당위성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이게 다 표출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은 돼야 된다라는 그 방향성이 추진은 궁금하신 돼야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당대표 이제 D-2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과방위원이시니까 그리고 뭐 언론사 출신이시기도 하니까요. 방송통신 관련해서 저희가 좀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휴가를 반려하는 그런 일이 알려졌고 그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접 페이스북에 지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니 휴가 신청 실행 일주일 전에 하도록 돼 있어서 한 건데 자연재해 기간이라고 해서 반려했다.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렇게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이거 일단 이 행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그럼 일주일 뒤에 휴가 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공직자 자세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진숙 씨의 저런 행동들, SNS를 활용하고 심지어는 국무회의의 장까지도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저런 행태에 저는 언론이 조금 더 관심을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뉴스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저걸 다루는 순간에 이진숙 씨의 의도에 말려드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하는 거는 이해하고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저럴 때는 의도적으로 좀 외면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저는 뭐 그랬잖아요. 대의에 목숨을 걸었던 자만 자기한테 손가락질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대의를 빵자로 바꾸면 이해가 되겠다. 이렇게 그냥 일종의 풍자 방식으로 대응하고 말았는데. 예, 그 빵이라면 이제 법카 유용 사건 관련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카 유용 사건 관련해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 물론 무관심을 요청하셨지만 준비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와는 좀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이 휴가를 뭐 거절한 것도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야? 라는 그냥 국민적인 뭐 제도적인 절차를 떠나서요. 임기 보장을 떠나서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내년 8월이 임기 종료이고요. 그러면 대전 지금 유성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카 유용 사건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면직 뭐 처분이 되든지 뭐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요? 수사나 감사를 통해서 공직자를 어떤 임기가 있는 공직자가 바뀌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사례는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예. 과거에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 왔고 그것이 공직자를 쫓아내는 일종의 어떤 도구처럼. 도구화되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물론 죄를 지었으면은 벌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직자의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이진숙 씨에 대한 수사는 이미 1년 전에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직에서 면하고 말고와는 무관합니다. 근데 그러면 저런 수사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사 결과에 이준숙 씨의 직을 연계할 필요도 없다. 예. 그건 이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것이 지금 오랫동안 방통위가 지금 구조가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쭉 있어 왔어요. 근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통위라는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결론 단계에 이르렀어요. 이게 확정이 되고 그 방안이 실행이 되면 네. 자연스럽게 방통위는 개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위원이 있든 위원장이 있든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네. 제도로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의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많은 방통위 그 구조 자체를 운영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 더 급선무다. 네, 그게 본질이고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이 질문지를 준비하는 와중에 최민희 의원이 이진숙 위원장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게 드러났다. 네.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 MBC 자회사의 주식을 관해서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통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이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MBC 재허가 관련 업무를 봤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 충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다. 결론이 났다라는 게 최민희 의원의 설명입니다. 네. 그럼 이것도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되죠. 예. 공적인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취해지는 게 맞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금 백지 신탁 문제와 관련한 판단을 했고 그거는 이진숙 씨가 직접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심사가 끝나기 전에 그 백지 신탁 대상이 어떤 주식이냐면 MBC 자회사 주식입니다. IMBC. 네. 그런데 MBC와 관련된 일을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근데 판단이 나오기 약 한 달 전에 이미 MBC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를 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공직 그 윤리를 어겼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그걸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판단한 것이 맞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가 뒤따르는 게 맞죠. 예. 아직까지는 공직자윤리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처분 내렸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아마 금년간에 조금 네. 밝혀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이라고 판단하고요. 예.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본인에게도 통보가 됐다고 하니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YTN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YTN 김백 대표이사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 노조에서도 YTN 노조도 많이 원하던 것이긴 한데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주주에 의해서 방출됐다고 봅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바뀌고 또 상황이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김백 씨가 스스로 도주한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대주주가 나가라고 했을 때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쫓겨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주주가 사실상 방출했다. 사실 유진그룹이 윤석열 정권하고 코드를 맞춰서 이른바 코드를 맞춰서 YTN이라는 공적 지배 구조의 소유 구조의 보도 채널을 인수받은 거잖아요. 예.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들여서 지분을 인수한 다음에 방통위로부터 방송 사업권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저는 김백이라는 친윤석열 그리고 뭐 극우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인사를 YTN 사장으로 데려온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시대에 맞겠습니까? 유진그룹도 생각이 있을 텐데 예. 이런저런 국리 끝에 김백이라도 내보내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유진그룹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YTN을 인수하게 된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불법성과 무관하게
행정 조치가 무효화가 되면 YTN 산다고 돈 3천억 원 이상 썼는데 그거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되팔아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가 되고 유진의 방송사업권을 그 허가해준 그 이인 의결 절차에 대한 뭐 무효 처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백보 양보해서 내년에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예. 그때 방통위가 재승인 탈락을 시키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유진으로서는 어렵게 산 그 YTN 지분을 팔아야 됩니다. 예. 다른 그렇게- 태세 전환이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예. 지금 뭔가 권력에 줄을 대고 뭔가 좀 우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한 4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 3법 민주당이 오늘 4일쯤에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 법안들에 대해서 노조가 공영방송 사장 뭐 이런 주도권을 다 잡아서 일방통행할 수 있는 그런 악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주신다면요. 40초? 이제 한 10초 남았겠네요. 20초 남았습니다. 네. 노조를 악마화하는 정치 집단의 말장난일 뿐이에요. 법안 내용을 보면 주체가 매우 다양하게 규정돼 있고 예. 공영방송사의 경영진을 뽑는 주체를 다양화한 것. 특정 세력에 몰아주지 않고 특히나 권력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체를 다변화한 겁니다. 그런데 노조만 끄집어내서 뭐 민주노총이 장악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하는데 국민 못 속입니다. 네. 몰려있던 힘을 분산한 거다 이렇게 네. 쉽게 표현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민주당 감사합니다. 노정면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디펜드 스타일을 쓰는 라이더입니다. 온종일 달리는 내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오직 땀만 흘릴 수 있도록 디펜드 스타일. 활기찬 당신의 일상에 관절이 방해되지 않도록 센트룸만의 뉴 관절 케어 다마플렉스 올인원. 관절, 연골 건강은 물론 뼈와 근육까지 한 번에. 관절의 변화를 기대하세요. 센트룸. 슬릭.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시든가요. 특허받은 얇은 날로 얼굴을 살리는 요즘 면도 Boys Be Slick. Slick. 센시아 효과 봤죠? 아침엔 다리가 가볍고 오후엔 붓지도 않고 밤에도 안 아프니까 좋다. 정맥혈관을 탄력 있게 센시아. 붓고 아픈 다리가 편해지네요. 센시아 먹길 잘했다. 진짜 가볍네. 오늘 제가 고른 한 컷은 7월 31일 오늘 달력입니다. 뉴스 일을 하다 보니 이 7월 31일이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딱 2년 전 2023년 7월 31일 윤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젊은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순직 한 열흘쯤 뒤였죠.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 이게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점, 이른바 VIP 경로설입니다. 이제 설이란 글자를 빼야겠습니다. 당시 안보실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조태용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VIP 경로를 인정했습니다. 국회에 나와 잡아뗀 것에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특검 수사에 불려간 회의 참석자 7명 중에 5명이 VIP 경로를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다가 이제서야 2년 만에 말을 뒤집은 그 윤석열의 사람들을 보며 그래도 아예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보단 낫다고 해야 할지 씁쓸한 생각이 드는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센트룸은 생애주기 건강을 연구합니다. 성별, 연령에 따라 생애주기에 딱 맞춘 과학적 설계. 건강 이제 한 팩으로 맞추자. 센트룸 원데이 팩. 간질간질.
바르지오 모두 크림. 각질인가? 바르지오 모두 크림. 물집인가? 바르지오 모두 크림. 어떤 무좀도 다 바르지오. 알바 천국에서 최강 알바 투입합니다. 성실 최강 알바 투입. 그 MG 감성 어렵네. 센스 최강 알바. 죽겠네. 일머리 최강 알바 투입 완료. 최강 알바로 사장 천국. 알바 천국. 네, 이가혁 라이브 마칩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